리브가의 책 낭독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귀신에 대해 묻다. 세 번째 장.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 시작과 끝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아이들 중에서 길과 새길을 넘나드는 아이들. 이 내용으로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까닭, 허풍, 거짓말, 핑계가 있고요. 제가 읽었던 부분은 아이의 도둑질에 담긴 의미,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해요. 책 92페이지예요. 아이의 도둑질에 담긴 의미. 6살 난 딸을 둔 마야 루돌프는 최근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다. 딸아이 방에서 유치원에서 쓰는 블록 2개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그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잡아뜯다. 6살밖에 안 된 딸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니 너무 혼란스러웠다. 헤르베르트 슈라더는 더 난감한 일을 겪었다. 8살 난 아들 니클라스가 아빠 지갑에 손을 댄 것이다. 처음에는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지갑에는 비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져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연히 아이 방에 갔다가 돈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게 레고로 덮어놓았을 뿐 하나도 쓰지는 않았다. 아빠는 그저 씁쓸할 뿐이었다. 야스민은 7살이다. 며칠 전 엄마는 야스민의 방에 들어갔다가 작은 책상에서 작은 목걸이와 팔찌를 발견했다. 어디서 났는지 묻자 아이는 지나가는 말투로 친구가 주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2시간 후 로사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로사가 목걸이와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야스민이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들고 가지 않았냐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도벽을 보일 때는 부모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들고 올 때도 놀라며 의심스러워한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 아이에게 무척 실망스럽고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온다. 부모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일단은 감정을 추스르고 평상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이 말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즉 4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행동도 때가 되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아이들은 도둑질의 경계를 시험한다.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그러자면 본보기가 되는 성인이 필요하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아이의 성장 단계와 연령에 따라 이해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아이의 시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믿음을 갖고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둑질은 당연히 경계를 넘는 행위이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엇길이고 샛길이다. 하지만 샛길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둑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야스민은 의도적으로 경계를 넘는 경우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혹은 별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물건을 집어오는 경우도 있다. 냉장고를 열어 먹고 싶은 음식을 꺼내는 것과 같다. 이를테면 놀이터에서 놀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눈에 띄어 그냥 집에 들고 오는 식이다. 나쁜 의도도 죄의식도 없다.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둑질하는 아이도 있다. 니클라스의 경우 그랬다. 사실 니클라스는 동생이 태어난 다음 자신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돈을 훔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아이가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훔친 물건이 자신에게 결핍된 관심의 상징이거나 대체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눈앞에서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다. 도둑질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도둑질 역시 다 같은 도둑질이 아니면 꼬마 도둑이 훗날 모조리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를 넘어선 아이의 행동에는 우리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
벌이나 협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고 심할 경우 아이의 반항심만 강화시킬 수 있다. 수치심을 느낀 아이는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부모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도덕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할 것이고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우선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시켜야 한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에도 마찬가지다. 되돌려줄 때는 사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사과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아이의 행동이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비록 경계를 넘는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지금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 교육이다. 꼬마 도둑이야말로 기댈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제가 이 책을 완독을 하고 싶지만 완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읽고 싶었던 파트를 펼쳤어요. 5.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 삶의 준비가 아닌 삶 그 자체로서의 교육. 아이들은 독자적인 존재다. 부모의 실패나 좌절을 보상해주는 대상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며 쓴맛을 보기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열린 태도와 믿음이다. 프랑스 시인 폴 클로델은 말했다. 믿음보다 더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이어서 5장 읽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들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구, 소망, 행복 따위는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과 완벽한 헌신은 자기 인격과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는 대개 스스로에게도 과도한 요구를 한다. 언제나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홀대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에 몰입한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늘 아이의 요구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재물이자 노예로 만든다면 과연 누가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겠는가? 기껏해야 동정이나 연민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아이를 존중하고 싶다면, 아이를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를 존중하고 싶다면, 아이를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역시 영적 교육에서 중시하는 태도다. 자신을 사랑으로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경계를 정해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긍정하는 아이를 용인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모가 항상 아이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이 역시 늘 부모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이에게 경계를 지어주려면 아이가 그어놓은 경계도 인정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유익한 5가지 영적 덕목이 있다. 첫째, 아이에게 믿음을 준다. 아이를 과보호해서 비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둘째, 아이의 용기를 북돋아준다. 지나치게 감독하며 아이의 사기를 꺾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인내심을 발휘한다. 자꾸만 아이를 재촉하며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넷째, 아이를 인정한다. 아이에게 부모가 원하는 역할을 부여해 속박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여유를 갖는다.
완벽주의를 버려야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어서 아이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 이제 막 성인이 된 카니라는 얼마 전 처음으로 자기 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카리나의 엄마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사는데 반대했다. 그리고 딸이 결국 차를 샀다는 사실 안 순간부터 신경쇠약에 걸렸다. 사고 날까봐 걱정이라며 조심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해대는 탓에 카리나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온몸이 굳어 온통 사고 생각만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아마도 부주의 탓이었을 것이다. 차가 길 옆 구더기로 미끄러지고 만 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그녀의 머릿속엔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엄마가 뭐라고 할까? 였다.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딸을 본 엄마는 곧바로 이렇게 소리쳤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부모가 계속 경고를 하며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말할 때 아이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잃는다. 사기가 꺾이고 주눅이 든 채 부모의 불안한 예언에 사로잡힌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위험 가능성을 자꾸만 지적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자면 부모가 아이를 놓아주어야 한다. 부모의 격려를 받은 아이들만이 자기 확신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믿음이 필요하다. 부모의 믿음이 단단할수록 부모의 격려가 풍성할수록 아이의 원초적 믿음과 자신감은 더욱 커지고 자의식도 잘할 것이다. 하지만 불안한 걸 어떡하냐고 항변하는 엄마도 있다. 또 조심하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아빠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내가 밖에 나가면 사실 걱정이 돼. 하지만 조심할 거라고 믿어. 걱정은 되지만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이 말에는 두 가지 관점이 담겨 있다. 한편으로는 부모의 걱정과 근심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대범하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대답한다. 괜찮아요. 처음도 아닌데요 뭘. 아이에게 믿음을 주려면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17살짜리 아들을 둔 베라 피셔의 사례를 보자. 그녀의 아들은 지난해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몇 달 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다. 그런데도 올해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가겠다고 했다. 주의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면서 말이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보내주었다.